네, 전해드린 것처럼 고위급 회담, 지금 이 시각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날짜가 오늘 중으로 나올 것 같다고 하는군요. 또 중국 정부의 외교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양제쯔 중국 정치국 위원이 오늘 방한합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최근의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다룰 이제 지금 날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4월 말인데 뭐 어떻게 결정될 것 같습니까? 4월 지금 자막에 나오는 거니까 23일에서 27일을 보고 있다라 그러는데 지난번에는 27, 8 아니면 30일. 25일이 북한군 본래 창건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군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25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준비 상황이 좀 빠르면은 23일이나 그 앞쪽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유망한 게 27일쯤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 뭐 월화나 아니면 더 뒤에 금요일 정도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홍 박사님 지적하신 그 북한군 창건일은 이번에 이제 28조리 정규군 창건일로 돌아가면서 사실 항일 유격대 창건일로 좀 격화가 됐습니다. 그 뭐 김정은이 참석할 만한 행사는 별로 없는데 물론 전날 저녁 보고 대회가 있고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행사니까 어쨌든 그건 북한은 좀 피하고자 할 것이고 예. 그래서 저도 뭐 23 또 25일은 피하면서 27일 혹은 뭐 일요일 이제 29일 설도 간혹 나왔습니다만은 될수록 뭐 일요일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일정에 대해서 뭐 하루만 하는 건지 이런 게 네. 지금 정해졌나요? 그렇진 않죠. 일정도 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예. 본래는 오전 회담하고 오찬하고 오후 회담하고 뭐 잘 타결이 되면 만찬도 하고 그러고 헤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좀 얘기가 더 많이 길어질 것 같다 그럼 정상들이기 때문에 뭐 밤까지 하기보다 그러면 각자 들어가서 쉬고 내일 다시 만납시다 그러고 이틀에 걸쳐서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지금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회담만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부인이 대동할 자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찬을 한다면 또 뭐 이설주가 오거나 뭐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을 저는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이제 판문점을 아침에 넘어와서 우리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당일날 끝날지 이제 홍 박사님 말씀대로 당일날 끝날지 하루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찬 정도는 우리 김정숙 여사도 대기했다가 또 이설주도 북한 통일각에 대기했다가 이제 넘어와서 오찬 정도를 그러니까 오전 회담의 내용이 어떻게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느냐 이게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오찬 정도를 할 때 거기에 참석할 수 있고 또 일찍 좀 낮 회담을 끝내고 저녁 한 5시 6시경에 만찬이 진행된다면 그 자리에 이제 남북한의 영부인들이 참석해서 뭔가 회담의 뭔가 그 분위기라든지 격이라든지 이런 걸 좀 국제적인 행사로 높이는데 두 사람의 참여는 상당히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 구체적인 실무 뭐 회담도 중요하지만 고위급 회담도 중요하지만 전화를 걸면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라인 설치하기로 합의만 했는데 네. 그것도 좀 날짜가 좀 정해질까요? 언제부터 할지? 본래 이 고위급 회담하면 거기서 상의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라인 부설일 것 같고요. 가능한 빨리 설치해서 정상회담 전에 양측 정상이 그 통화를 해서 통화한 뒤에 정상회담 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상견례보다 전화 통화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한라인 부설이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으로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우발적 충돌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그 기제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이 고위급 회담에서 나오는 얘기 주요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정은의 방중 기간 이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특급 대우를 해줬다라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트럼프 방중 때랑 거의 뭐 비슷한 급의 예우를 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거의 황제 접대를 해줬다. 그런데 가만 이렇게 의전 절차들을 보면은 뭐 조금 범위는 좁지만 이제 비공식 방문이다 보니까 범위는 좁지만 아닌 게 아니라 극진히 대접해 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원래 과거에 이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갈 때는 베이징역에서부터 환영 행사가 벌어지고 베이징 시민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 이제 꽃다발을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비공식 행사니까 환영 인파는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육해공군 의장대가 또 정렬해 있었습니다. 예. 후에 공개가 됐습니다만 이런 것도 상당히 그 국가 원수로서 대접을 했고 또 이제 우리가 그 김정은이냐 김여정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북경에서 이제 북경역에서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할 때 그 모터사이클을 보면은 21대가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1대라는 의미는 이제 예포도 이제 국가 원수가 왔을 때 21발을 쏘듯이 21대가 동원되면 이건 무조건 국가 원수급인 겁니다. 예. 우리가 그걸 뭐 이렇게 적절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그 조대에서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그 숙소 18호 각에 이렇게 숙소를 제공해 준 것 이런 것들 모두는 상당히 트럼프와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 트럼프가 왔을 때는 이제 그 말하자면 자금성을 통째로 다 비워서 그걸 이제 완전히 그 관광시키지 않았습니까? 뭐 김정은은 비공식이니까 뭐 자금성 관광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 걸 제외하면은 상당히 극진한 대접을 해줬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대화이타위도 설명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그 양위안자이 그것도 가서 이렇게 설명을 직접 해주고 뭐 차도 대접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18호각 여기에 머물렀다고 하던데 이게 그 어떤 숙소입니까? 이게 18호 각이 중국의 그 당나라 때인가 뭐 건설된 거. 그런데 역사적 의미는 잘 공부하지 못했는데 참 중요한 그 중국의 이제 정치국 회의도 거기서 열리고 또 모아쩌둥이 이제 문화대혁명 전에 뭔가 류서기에게 국가주석직을 빼앗기고 그때 이제 출근을 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숙소를 정리해서 핵심 엘리트들을 불러서 뭔가 정치적인 모의도 하고 이런 것이지만 그 후부터는 이제 외국의 국가 원수들이 오면 주로 숙소로 이용하는 그런 귀빈 이제 북한의 무슨 뭐 고방산 무슨 저 특각이라든지 초대서 비슷한 아주 그 유명한 역사적인 장소인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이 과거 와서 꼭 잤으니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거기서 묵게 함으로써 자기 조상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이제 회고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면에서 시진핑 주석의 상당한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일반인들도 거기에 가서 뭐 신청하면은 잘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막할게요. 하루에 5천만 원. 예. 예, 저는 저 인상적인 게 작년 11월에 그 대외 연락부장 숭타오를 보냈잖아요. 예. 근데 김정은이 박대하고 만나주질 않았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기차 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단둥에까지 장관급인 숭타오를 보내가지고 단둥에서 숭타오가 인사드리고 그 같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장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굴욕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도. 그 과거를 씻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숭타오를 뭐 베이징역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단둥역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베이징 도착에도 왕우닝이라는 상무위원, 서열 뭐 시리인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나갔고 그 다음에 열병식, 실내 열병식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그렇죠. 차 같은 걸 직접 따라준다든지. 이거를 뭐 정원 같은 걸 직접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떠날 때는 조대까지 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끝날 때까지 작별 아쉬운 듯이 그 두 손을 잡고 연출하면서 이런 게 야 이거 뭐 정말 저 우리 대통령 가셨을 때랑 뭐 비교하는 게 좀 우습지만은 우리랑은 사실은 이념적으로는 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랑 워낙 관계가 좋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저기 워낙 서먹서먹했으니까 한 번에 잘해보자고 일부러 더 환대해 준 게 아닌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죠. 왜 그랬는지를 또 말씀해 주시죠. 왜 그랬냐면 워낙 그동안에 앙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다 씻어내려면 우리는 진짜
형제다. 그러니까 중국 제가 어이 방송에 저 중국 문화 전문하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친척을 더 끔찍이 생각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경조사 같은데 한 달 월급에 막 40%까지도 이렇게 뭐저 축의금 내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친척에 대한 개념이 저는 우리보다 더 할 수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형제 나라라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아버지가 당신의 부친이나 그 할아버지 김일성 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바로 환대를 하고 그랬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우리는 이게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사이 아니냐 이런 걸 강조하면서 하는 게 거의 만 24시간만 딱 베이징에 있었는데 더 이상 해주기 어려울 정도의 환대를 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면으로 볼 땐 더 이상 환대하기 어려울 정도. 그렇죠.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껄끄럽고 또 특히 뭐 여러 가지 문제, 남중국해 문제도 그렇고 계속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 문제도 그렇고 확실히 북한은 내 편이다라는 거를 중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에다가 각인시킬 필요가 시진핑한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안보적 가치가 좀 그동안 중국이 북한을 무시했지만 지금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북한을 더욱더 끌어안아야 되고 그 안보적 가치를 증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중국은 이제 북한을 자기네 입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망치한.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뭐 미국 립스틱 뭐 대한민국 립스틱 너희들 마음대로 바르지 마라. 우리가 바르라는 걸 발로 이런 식으로 뭔가 북한을 끌어안아야 하는 지정학적 안보적 그런 필요성이 절박한 때 마침 아마 김정은이가 온다 그러니까 제가 다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홍 박사님 말씀대로 그 단동역에 슝따오 공산당 연락부장이 나오고 련영성 당서기가 나오고 다 왔고 아마 돌아갈 때도 슝따오가 단동역에 와서 배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북한의 역할이 이번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자신들이 그야말로 패싱당하지 않게 하려는 아주 전략적 의도를 이번에 많이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잇몸이 튼튼해야 이가 튼튼하다고요. 예, 그런 예.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같이 따라왔던 김정은이 왔을 때, 그러니까 뭐 리설주도 있었지만 따라왔던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있었고 아마도 북한에 남아 있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따라왔던 사람들, 뭐 최룡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일단 공개가 된 사람들 몇몇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시진핑 주석이 와서 악수한 순서를 보면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 조직 지도부장이죠. 두 번째가 이제 박광호 역시 노동당 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이수영 국제 담당 부위원장. 그다음에 뭐 이영호 이런 순서로 이제 쫙 서열이 이제 그 서열대로 딱 섰습니다. 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논할 때 이게 당 대 당 관계냐 정부 대 정부 관계냐 이게 중요한데 예. 이번에 완전히 당 대 당의 관계를 복원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당대당 관계를 혈맹 관계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정부 대 정부 관계를 혈맹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따라서 거기에 군인은 단 한 명도 끼지 않았다는 예. 것이죠. 과거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올 때는 꼭 뭐 오지는 무력부자이나 또 김정일 때는 김광진 무력부자이나 이런 군인이 끼었는데 이건 당대당 관계니까 군인은 아하. 아예 빼놨고 평양에는 지금 김여정을 남겨놓고 뭐 김정군 서열 1위인 뭐 김정각 또 무슨 박영식 이명수 총참모장 이 군부들은 다 평양에 그대로 놔두고 노동당만 데리고 가서 정상급 외교를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찌 됐든 처음 해외 순방이라 야 내가 지금 평양에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비울 수 있었을까요? 김정은의 권력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걸 일단 입증을 해보인 거고요. 그다음에 김여정이 거기 있고 저는 뭐 늘상 생각하는 게 만약에 김정은이 뭐 유고 상태로 간다면 예. 김여정이 대를 이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 예.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김여정을 같이 안 데리고 간 거는 김여정이 평양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뭐 형식적인 국가원수 김영남도 있고, 근데 거꾸로 최룡해를 데리고 간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예. 최룡해는 사실 과거에 중국 특사를 2번이나 갔지만
요번에 정상회담에는 오히려 최룡해를 빼놓고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정상회담에는 오히려 리수용이라든지 예. 김영철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리영호 예. 외교상 예. 외무상.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최룡해는 사실 북핵 문제 별로 잘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리수영은 뭐 그 외무상 하다가 외무 담당 국무위원 그 부위원장이니까 그 리용호 상전이거든요. 그다음에 대남 총책 김영철 이런 사람들하고 최룡해를 평양에 놔두면 자칫하면 이상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러 데려가 가지고 좀 예. 일부 데려가서 내 옆에 있어. 신병원 이렇게 확보해 놓고 예. 실제로 일은 안 역할은 시키고. 안 주고 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 동구를 한 20일 정도 이렇게 순방을 하는데 예. 동구의 그 지도자 차우체스코인가 누구가 예. 아니 그 김주석은 이렇게 20일 동안이나 그 나라를 벼도 괜찮습니까? 독재를 하는데 반란 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어. 정일이가 굉장히 지금 다 평양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닌 게 사실은 아주 두려우면 비행기 타고 왔다 왔겠죠. 예. 근데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감이 자신감이 있다. 있으니까 3박 4일 갔다 온 게 아닌가. 예. 그리고요.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있고 김여정만 믿기에는 그래도 좀 불안했을 거예요. 만약에 야 내가 빠졌는데 내가 없는데 뭐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즉각 보고하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있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복이나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김정은이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 사람은 아마 지난해 이제 그 노동당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임명된 국가보위부장 정경택. 이 김원홍이 숙청되고 국가보위상 우리 국정원장과 같은 자리에 정경택이가 임명됐습니다. 예. 이 정경택이라는 사람은 이제 과거 김일성 주석이 제일 아끼던 그 경제통 정준택 부총리의 아들입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말씀하신 그 김여정 뭐 군인들 다 믿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이번에 이제 이 남북 관계, 국제 관계가 개선되면서 군부가 지금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태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 국가 보위상 정보기관이 군을 완전히 다 감시할 수 있는 노동당 군 국가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 임명한 사람이 장길성이라고 이제 경찰청국장. 장길성. 예, 김영철의 이제 후임자죠. 예. 이 두 사람을 지난해 10월에 이렇게 급히 임명하고 한 것은 김정은이 뭔가 이 내부 통치, 내부 이제 단속망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마 김여정을 제일 믿고 대리인으로 맡기지만 그런 정보 통도를 완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외국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국경 지역의 어떤 경비를 비상 뭐 1호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걸 발령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요. 압록강 이 단둥 근처에 있는 병력의 어떤 이상한 조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에이 김정은은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던 근거 중에 하나는 아니 군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이게 1호가 간다는 게 말이 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요? 왜 군이 안 움직였다고 할까요? 비상이 안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정은은 이제 군을 별개로 좀 떼놓고 예. 그와 군과 결부해서 자꾸 하다 보면 아니라 군의 반기를 둘 수 있는 요소와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예. 이번에 그야말로 은밀하게 간 건 군에까지도 알리지 않고 정보기관에게만 알리고 국경 일대 신의주나 그 강계 뭐 해산 이 총진 보면 다 육군단 또 11군단, 10군단 과거의 총진의 육군단 같은 건 구테타 모의가 있었던 군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통보하면은 아. 뭔가 모의나 작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애당초 아야 알리질 않고 가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제 이제 그 발언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요. 물론 뭐 핵은 비핵화는 한반도 유훈이다. 그러니까 뭐 선대 유훈이다 이런 얘기는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유훈에 따라 비핵화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될 게 단계적 조치를 한다면이라는
단계적이란 말입니다. 단계적이라는 건 지금 당장 뭐 하지 않고 시간 갖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한테 뭘 달라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입니다. 동시적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계적, 동시적 조치인데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인데 그 전에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서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건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죠. 이건 뭐냐면은 북한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비핵화냐면 미국은 CBID잖아요. 완전하고 그렇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다. 이게 동결이죠, 동결. 디스멘틀 아니 해달라는. 동결은 동결이 아니라 저기 폐기. 예, 디스멘틀. 예, 죄송합니다. 폐기.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가려면 처음에 지금 김정은이 한 거는 핵과 미사일 실험만 안 하는 거예요. 물질은 계속 생산합니다. 예. 지금 영변의 원자로 새로 또 뭐 실험용 원자로 그렇죠. 새로 돌린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도 하고 있고 예. 프로그램도 돌고 미사일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거 프로그램도 중단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스위치를 내려서 폐쇄를 안 돼. 스위치를 내려서 작동 안 하게 만들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 불능화 과거에 했던 걸 그렇죠. 불능화를 해서 주요 부품을 다시 재가동하려도 한 달은 못 쓰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잘했는지 신고하고 사찰을 받아요. 그렇죠. 검증을 해야 돼. 예. 그 다음엔 또 뭐라냐? 그 핵 시설 자체를 이제 부시기 시작해야 돼. 예. 이제 그게 폐기예요. 이제 예. 그때부터 폐기고. 예. 그 다음에 과거에 만든 핵 무기가 있어요. 예. 무기도 폐기하거나 그것까지? 아니면 러시아나 핵 보유국으로 이전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소프트웨어 제거. 북한이 가진 핵 기술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그건 핵 과학 기술자들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이 더 이상 원자력 산업, 핵 산업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다른 직장을 알선해주거나 그 신병을 확보하거나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제가 볼 땐 10년 걸리는데 결국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김정은의 말을 보완한다면 예.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한 단계씩 나가면 한국과 미국도 상응하는 걸 줘야 된다. 사실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동시적이라는 것도 기브 앤 테이크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이만큼 빼면 기브 앤 테이크 해야 되는 달라, 건데. 뭔가 네. 달라. 일방적인 양보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선의로 보면 그런데 예.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좀 한 단계 두 단계 가다가 이제 안 해. 그렇죠. 그게 이제 사찰과 검증 문제에서 2008년에 부딪혔는데 예. 거기서 올 스톱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번에 만약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기를 정해서 단계를 정하되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상호 위협 감소 원칙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시간 30초 있는데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 쭉 단계가 있다면 북한은 뭐 처음부터 하자고 할 테고 네.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그 단계 중에 어디부터 하자고 할 것 같습니까?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신고하고 검증을 받아라. 도대체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검증 단계부터 일단 솔직하게 신고하고 가봐야 되겠다. 예. 사찰단을 받아라. 그걸 하고 소재를 파악한 다음엔 일단 그러니까 지금은 실험 중지인데 실험 중지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해라. 그것도 사찰받아라. 거기부터 예.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단하고 사찰받으면 대단한 성과라고 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